또 이제 라이프 스타일 측정에 있어서 중요한 측정 도구는 발스 프로그램이에요. 발스 프로그램. 이제 라이프 스타일 측정에 가장 널리 알려진 접근 방법은 스탠포드 연구소의 가치와 라이프 스타일의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든 발스 프로그램이다. 발스. Values and Lifestyle이네요. 네. 발스 프로그램은 소비자의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시장을 세분화하고 각 세분 시장의 변화를 추적 조사해서 그 결과를 필요한 회사에 제공한다. 그래서 발스 1, 발스 2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에다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탠포드 연구소에서 이것을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회사한테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널리 아주 라이프 스타일 측정에 있어서는 아주 가장 많이 활성화되고 많이 활용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시면 돼요. 발스 1은 소비자 집단을 이제 욕구 충동적, 그 다음에 외부 지향적, 내부 지향적. 이 아까 다 생각나시죠? 공격성 뭐 이런 거, 고립성 뭐 이런 게 다 사실 다 거의 비슷한 용어들입니다. 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분류했다. 그래서 이제 욕구 지향적 소비 집단은 가처분 소득이 적어가지고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이 주요한 구매 동기인 소비자들을 말한다. 욕구 지향적. 다시 생존형, 유지형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외부 지향적 소비 집단은 상품 구매 시에 타인들의 생각을 의식한다. 이들은 기존의 규범에 순응하려는 동기가 강한 소비자들로 전통적인 가치에 순응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소속형, 뭐 경쟁형, 성취형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그럼 내부 지향적 소비 집단은 기존의 문화적 규범보다는 자신의 내적 욕구를 충족시키려 노력한다. 그래서 이제 내부 지향적 소비자들은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상품을 구매하는 성향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 독전, 유아독전, 경험, 사회형, 통합형 이렇게 되고. 그런데 이제 발수원의 문제점은 이 분류된 각 세분 시장이 너무 광범위하고 일반적이라는 점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 소비자 중에 3명 중 2명이 외부 지향적 소비자 집단에 속함으로써 발수원은 표적 세분 시장 선정 등 마케팅 전략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따라서 발수원을 활용해 표적 시장을 선택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일반적이라는 단점이 있어서 마케팅 전략 수립에는 용도가 제한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완한 게 이제 뭐냐? 발스2입니다. 스탠포드 연구소는 또 발수원의 단점을 개선해서 발스2를 개발했습니다. 발스2는 이제 각 소비자의 자원 보유 정도, 그 다음에 세계관, 참 멋있네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는 두 차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8개 집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충족형이 있고, 신뢰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현형이 있고, 성취형이 있고, 그 다음에 투쟁형이 있고, 분투형이 있고, 그 다음에 경험형이 있고, 자급형이 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충족형과 신뢰형은 원칙 지향적이다. 그 다음에 실현형, 성취형, 투쟁형, 분투형은 뭐냐? 신분 지향형이다. 그 다음에 이제 경험형, 자급형은 뭐냐? 행동 지향형이다. 이게 사실 이제 매슬로의 욕구 5단계하고 거의 거기에 이론을 근거했어요. 가운데 있는 신분 지향형, 원칙 지향형, 행동 지향인데 신분 지향이 뭐죠? 분투, 투쟁, 성취, 실현. 이게 생, 안, 소, 존,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그건 뭐냐? 자원이 풍부할수록 위로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자원을 보유 자원 정도를 한 축을 만들고 종축을 만들고 행축으로 이제 원칙지향, 신분제, 행동지향적으로 해가지고 8개 형으로 집단으로 구분해가지고 세분 시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가로축은 이제 소비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 가지 다른 관점, 원칙 지향이냐, 지위 지향이냐, 행동 지향이냐. 그 다음에 세로축은 소비자가 이제 소유한 자원의 정도, 소득, 뭐 교육 수준, 자신감, 그걸 나타내서 최상층에 위치한 실현형은 가장 많은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에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본투형은 자원이 가장 빈약하다. 한편 동일한 세계관을 가진 소비자 집단이라도 자신이 소유한 자원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다시 두 집단으로 이렇게 분류됨을 알 수 있다. 즉 원칙적인 소비자 집단은 충족형과 신뢰형, 행동지향은 경험과 지급형,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자원이 가장 많은 실현형과 자원이 가장 적은 본투형은 별도의 소비 집단으로 분류가 된다. 그래서 이제 8개 세분 시장의 소비자 특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소비자 집단의 분류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의식주에 대한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면, 다시 말해서 분투형 집단을 벗어나면 두 가지 방향으로 자신의 가치를 개발할 수 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많이 의식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신분지향적으로 가치를 중요하거나 또는 개인적 성취, 행동지향적 또는 원칙지향적 소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발스투의 실현자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서 보면 가장 높은 수준의 욕구인 즉 자아 실현을 달성한 소비자 집단이다. 그래서 마케터는 소비자들의 문화적 가치를 확인하고 이를 마케팅 전략에 반영할 수 있음에 따라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발스투를 시장 세분화나 포지셔닝 도출,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등에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용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개성을 얘기했는데요. 개성이란 용어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 용어하고 좀 혼돈이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 이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그 개성이라는, 원래 개성은 사실은 인디비주얼리티를 개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또 퍼스널리티라고도 해요. 근데 성격을 또 우리가 퍼스널리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인성을 또 우리가 퍼스널리티라고 해요.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사실 다 어떤 공통적인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조금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는 분명하죠. 어떻게 보면 환경적 상황에 대응해 가지고 일관되게 반응하는 개인의 내적 속성, 그죠? 그래서 이제 개인의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그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주요 동인이다. 이렇게 뭐 이해하는 건 다 동일한데 인성은 어디에 강조했나 하면 이제 어떤 도덕적 개념에 좀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인성. 저 사람 인성이 어떨까? 그러니까 도덕적 관념에 있어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개념의 이제 표현이 인성이라고 우리가 흔히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이제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퍼스널리티거든요, 영어로. 이제 내면적인 내면지향적인 어떤 그 요인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제 성격 할 때 이제 얘기를 우리가 흔히 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우리가 개성, 우리 이 책에서 개성은 이제 어떤 사회성하고 좀 많이 연관돼서 우리가 개성이란 용어로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성이나 성격이나 개성이나 다 유사한 용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인성은 어떤 도덕적인 기준에 있어서 좀 잣대가 좀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성격은 내면성을 많이 추구하면서 분류하는 개념이고, 개성은 사회적인 요인과 결부해 가지고 사회성과 많이 연관해서 이제 개성이라고 한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개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다 뭐 성격도 그렇고 인성도 그렇고 다 개인차가 반영되는 거고 또 일관성이 있는 거고 또 변할 수 있는 거죠. 성격도 바뀌잖아요. 나이가 들면 바뀔 수 있고 또 무슨 고비를 당하면 바뀔 수 있고 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성도 그래서 내 환경에 있어서 내가 충분히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인성이 바뀌어요. 또 바뀌어요. 내가 여유가 있을 때 그 양보도 생기고 아량도 생기고 그래요. 여유가 없으면 그냥 내가 독차지하려고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 그런 건 다 인구 통계학적 요소와 결부돼서 변할 수 있다. 다 동일한 개념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보시면 돼요. 다만 사회성과 직결되어 있는 게 개성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성격하고 인성하고 개성하고 뭐가 차이나지 다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방금 드릴 때 도덕적 개념, 내면적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성 개념으로 아주 포괄해서 점점점 넓혀가면서 이게 인성이 성격, 그 다음에 개성 이렇게 이제 분류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발스2에 대해서 8개 세분 시장에 대한 정의를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표가 없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라이프스타일 활용을 들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요. 한번 보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소비자 행동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내용을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발스2의 8개 세분 시장에 대한 정의, 굉장히 그 세분화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지셔닝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한 거죠. 발스1보다는 뭐 굉장히 넓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8개 부분인데 실현형이 하나 있어요. 실현형이 뭐냐면 이제 소득이 가장 많고 자아 존중 성향이 강하다. 다방면의 관심을 가지고 또 변화에 능동적이다. 자신의 삶을 멋있게 생각하고 또 그러한 제품을 구매한다. 이게 자아실현이죠. 자아실현. 욕구 5단계 자아실현과 거의 같은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충족형이 뭐예요? 충족형. 원칙지향적 소비자 집단 중에 보다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 충족형이. 그 다음에 성숙되고 책임감이 강하고 그 다음에 교육 수준이 높은 전문직 종사자다. 그 다음에 가정을 중시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회 변화에 능동적이다. 이게 이제 충족형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이라든가 여행 그리고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 이런 사람들한테 건강식품을 팔아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한테 레저 상품을 팔아야 되겠죠. 이게 충족형입니다. 이게. 그러면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충족형의 뭔가 근접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강화하겠죠.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뭐 사교육도 시키면 되겠네요. 충족형. 그 다음에 신뢰형. 원칙지향적 소비자 집단 중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뢰형은. 자원이 적게 갖고 있는 거예요. 원칙지향적 사람 중에서. 그 집단은 원칙지향적이지만 자원이 적은 거죠. 이제 성취형보다도 좀 보수적이에요. 이런 분들은. 왜? 돈이 적으니까 보수적이죠. 그 다음에 가족, 교회, 지역사회 및 국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원칙지향적이면서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풍부한 자원이 충족형보다는 좀 적은 거죠. 좀 적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취형 있죠. 성취형. 그 이제 신분지향적 소비 집단 중에서 이제 실현형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성취형은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직업과 가족으로부터 자신의 만족을 추구해요. 동료들에게 자신의 성공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제품을 구매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존경을 받을 욕구, 사회성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게 성취형으로 볼 수 있죠. 그러한 제품을 이제 맞는 제품을 구매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투쟁형.
그래서 이제 신분지향적 소비자 집단에 해당하는데 투쟁형은 이제 분투형보다도 한 단계 위입니다. 이건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성취형과 비슷한 가치를 추구하지만 보다 격리된 생활을 희망한다. 성취형을 모방하려는 성향이 있으므로 제품 스타일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성취형 돼야 되는데 자기가 자원이 부족하니까 투쟁형 속에 머물러 있으니까 뭔가 성취형 비슷한 것을 추구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그게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격리된 생활을 희망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다음 이제 경험형 이제 행동지향적 소비자 집단 중에서 보다 이제 부유한 집단을 얘기합니다. 이게 경험형. 그다음에 가장 젊은 세분 시장이고 많은 에너지를 운동이나 사회활동에 쏟고 있습니다. 이게 행동지향적이니까요. 그다음에 경험이 이제 자원이 다소 좀 풍부하니까. 그래서 소비 성향이 높고 신제품을 구매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행동지향형인 사람 중에서 자원이 좀 풍부하니까 소비 성향이 강하죠. 그 다음에 부와 권력을 추구합니다. 이게 아주 강하게. 그 다음에 이제 자급형 행동지향적 소비자 집단 내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용적이죠. 근데 가족이나 일, 여가선용을 중요하죠. 보다 넓은 세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왜 자기 처지를 아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원이 풍부하면 경험형으로 가가지고 아주 뭐랄까 적극적인 소비 성향을 보이고 뭐 신제품도 구매하고 그러겠죠. 그게 잠재되어 있는 거죠. 이게 경험형. 자급형이죠. 자급형. 그 다음에 이제 분투형 전체 집단 중에서 소득이 가장 적고 또 나이가 많다 그럴까요? 소유 자원이 매우 적어가지고 어떠한 세계관을 가질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주 관심사는 안전이고 상표 애호도가 나. 그러니까 이제 유명 브랜드라든가 자기가 한번 썼던 상품은 계속 그 브랜드를 쓴다든가 뭐 이런 취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각 8가지의 속성을 구분하다 보니까 세분 시장을 나누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성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나온 어떻게 보면 측정 도구 중에는 VARS2가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듯 라이프 스타일 활용을 한번 보면은요. 라이프 스타일 연구는 이제 마케팅 주체가 한 3가지 영역에서 이제 개발하는데 많이 활용이 되는데, 첫째 이제 시장을 세분화하고요. 세분화한 다음에 이제 표적 시장을 이제 확인하려고 한 경우에 이 라이프 스타일 연구가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적 시장에 대한 상품 포지셔닝 전략을 개발하는 경우에 이렇게 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적 시장에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개발하는 경우에 이렇게 유용한 정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까 발스2 프로그램은 개성 측면도 있지만 라이프 스타일 측면에 있어서의 측정 도구입니다. 제가 개성을 너무 강조했네요. 라이프 스타일 쪽입니다.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는 라이프 스타일 유형에 따라서 그들의 구매 행동 양식의 차이를 보이고, 또 그들이 선호하는 상품이나 커뮤니케이션 매체 등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을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분석이 마케팅 전략 개발에 이 3가지 영역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장 세분화입니다. 시장 세분화에 라이프 스타일이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은 주로 인구 통계적 변수로 시장을 세분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나이, 연령, 계층,
부 정도 이런 거죠 다. 근데 인구 통계적 변수나 사회 경제적 요인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을 세분화할 경우에 세분화된 시장들 간의 소비자 행동 측면에서 별다른 차이점이 식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일반화돼 버린 거죠 그게. 그럼 너무 포괄적이 돼 버린 거죠. 아니, 시장을 세분화하려고 하는데 세분화라는 게 뭡니까? 나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표적 시장을 잡겠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이제 일반화가 됐다. 그래서 이제 추가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기준으로 한 세분화의 연구자들은 물론 마케터들 역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팔스투 세분 시장 같은 게 그의 한 예죠. 여기는 인구 통계학적인 요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내면에 있는 가치나 신념이나 그 다음에 그 행동 양태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또 개성과도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소비자들의 구매 및 소비 행동은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 양식이나 가치관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하면 어떻게 보면 그들의 구매 행동 유형을 효율적으로 유용하여 세분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라이프 스타일에 의한 시장 세분화는 매우 유용하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라이프 스타일에 의한 시장 세분화를 통해서 표적 시장을 확인하고 표적 시장에 적합한 상품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개발해서 성공한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의 매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고객층이 패션 의식성뿐만 아니라 높은 문화 지향성을 지니고 있는 집단임을 확인함에 따라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문화센터나 공연장을 설치해 가지고 해당 세분 시장에 대한 고객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집객력을 강화한 바가 있죠. 또한 라이프 스타일은 소비자의 전반적이고 일상적인 라이프 스타일뿐 아니라 특정 상품의 구매 및 사용과 관련된 라이프 스타일을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일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은 제너럴 라이프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특정 상품의 구매 및 사용과 관련된 라이프 스타일은 프로덕트 스페시픽 라이프 스타일. 그래서 그런 식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쇼핑과 관련한 라이프 스타일, 아트 기기 사용과 관련된 라이프 스타일 등 여러 부분에 적용이 가능하다. 일례로 프로니카는 위장약의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는데요. 뭐냐면 과민 체질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활동적 약물 복용형이 있고, 그 다음에 우울증 환자형이 있고, 실용주의형이 있다. 그래서 이 연구에 의하면 네 가지 라이프 스타일 유형의 소비자들이 각각 선호하는 위장약의 브랜드는 서로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만일 위장약 제조사들이 위에서 설명한 네 가지 라이프 스타일의 특성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한다면 표적 시장에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 포지셔닝 전략도 용이하게 전개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 의한 시장 세분화는 효율적으로 시장을 구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해당 연구가 항상 적합하고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라이프 스타일에 의한 시장 세분화는 소비자의 심적 만족에 소구하는 상품이나 심적 만족, 그 다음에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힘든 상품이나 그리고 상징성이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상품 등에서 비교적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죠. 사례를 한번 간단히 보죠. 큰손 고객 액티브 시니어를 잡아라. 이게 뭐냐면요. 중년용 보정 청바지, 보정 속옷 매장을 찾는 실버 거부하고 왕성한 소비, 5060 패션 브랜드 전용
온라인몰 개설, 업계도 앞다투어 공략. 그러니까 이제 실버를 거부하고 왕성한 소비를 한다는 거죠. 중년용 보정 청바지나 보정 속옷을 찾는 액티브 시니어들이 나는 실버가 아니야 하고 그 왕성한 소비를 한다는 거죠. 롯데백화점은 그 2년간 본점에서 운영하던 실버 기프트 편집샵 문을 최근 닫았다. 2011년 실버 산업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고 건강보조식품과 의료용품, 가발 등 패션용품을 한데 모아 연 것인데 예상외로 판매가 저조했던 것이다. 그래서 회사 관계자는 5060 세대를 겨냥했던 것인데 정작 그들은 스스로를 노인이나 실버 세대로 인식하지 않고 10세 이상 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죠? 내가 실버네 하면서 옷 입을 이유가 없잖아요. 요즘 또 추세가 트렌드가 그러잖아요. 그것을 이제 롯데백화점이 이제 뒤늦게 파악한 거죠. 그래서 젊은 패션 감성을 추구하는 5060 세대들은 대놓고 실버용을 파는 매장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페인을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5060 세대들은 어디를 찾을까? 실버 매장에서 발길을 돌린 이들은 뜻밖에도 중년을 위한 보정 프리미엄 청바지나 보정 속옷 매장, 그 다음에 SPA라고 제조, 유통, 일괄형 의류 브랜드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전적 여유를 바탕으로 왕성한 소비 활동을 펴는 이들을 액티브 시니어라고 부른다. 돈은 많이 벌어놨죠. 그러나 나이는 들었는데 마음만은 젊죠. 공통적인 사안이죠, 그게. 그래서 경기 침체로 모두가 지갑을 닫는 요즘에 이 액티브 시니어 그룹이 가장 왕성한 소비 주도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GS샵은 최근 50대 이상 전용 온라인몰인 오하우를 열었다. 오하우는 50대부터 시작하는 아름답고 후회 없는 삶을 위한 라이프스타일 쇼핑몰의 줄임말로 기존 실버몰과 전혀 다른 컨셉이다. 온라인몰이지만 고객이 원하면 전화로 상품 상담과 주문, 결제까지 가능하다. 또 상담원이 고객 PC의 원격 제어를 통해서 쇼핑을 돕는다. 그래서 GS샵 측은 5060 고객들이 인터넷 사용은 큰 문제가 없지만 인터넷 몰 구입은 꺼린다는 점에 착안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금 5060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정확히 간파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유행가도 그러잖아요. 딱 좋은 나이라고. 그 다음에 나이와 무관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라이프 스타일. 홈쇼핑에서도 액티브 시니어를 공략하는 패션 브랜드들이 앞다퉈 출시되고 있다. CJ 오쇼핑이 연예인 이휘양 씨와 함께 기획한 패션 브랜드 에클레어 바이 휘는 고객의 80%가 50대 이상인데 지난해에만 100억 원의 취업고를 올렸다. 꽤 많이 올렸네요. 세분 시장을 잘 파악했네요. 세분 시장을 시장을 세분화를 잘 해가지고 이 표적 관리를 잘 했네요. 포지셔닝을. 그러니까 타겟 마케팅에 성공한 거네요. 옥션에서는 지난해 50대 구매율이 전년보다 15%나 늘었는데 특히 가구 인테리어가 25%, 노트북 태블릿 PC가 45%, 주방용품 40%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유한 킴벌리는 아예 액티브 시니어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전문 제품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10월 요실금 때문에 외출을 꺼는 이들을 겨냥한 디펜드 스타일 팬티를 선보였는데 3월 말 7만 건이 넘는 고객 문의가 접수됐다. 회사 측은 또 소기업들과 액티브 시니어 생활용품 사업을 공동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롯데백화점 본점은 지난해 10월부터 체형 보정 프리미엄 청바지인 NYDJ를 들여왔다. 뱃살 제거 수술 청바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인데 30여 개국에서 인기를 끄는 제품으로 50대 고객들에게 반응이 좋다. 또 2030 세대를 겨냥한
체형 보정 속옷인 스팽스는 지난해 2월 평촌점에 입점했는데 오히려 50대 이상에서 인기를 끌면서 월 평균 3천만 원의 매출을 올려 지난해 말 영등포점에 매장을 추가로 열었다. 자라, 유니클로, 갭 등 SPA에서도 50대 여성 고객들의 매출은 40%씩 신장하며 매출을 견인하고 있다. 그럼 이제 액티브 시니어의 라이프 스타일은 뭐냐? 외모나 건강에 관심이 많고요. 이런 분들이. 그 다음에 소유와 여가 생활을 즐기고요. 그 다음에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5060 세대를 지칭한다. 여유 있는 자산을 기반으로 경기 영향을 덜 받고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요구도 크다. 그래서 이런 개성과 라이프 스타일의 플러스 인구 통계학적 요소를 함께 결합해 가지고 표적 시장을 찾고 그다음 타겟 마케팅을 하고 포지셔닝을 한다. 그래서 성공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케팅의 추세는 막 인구 통계학적, 그다음에 사회 계층적, 그다음에 이제 이런 개성과 라이프 스타일에 연관된 요소 이걸 다 포함해 가지고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이 사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상품 포지셔닝과 광고 전략을 한번 보면요.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정보는 신상품을 표적 시장에 포지셔닝 할 때 중요하죠. 그 다음에 판매 부진한 기존 상품을 표적 시장의 특성에 좀 더 잘 적합하도록 재포지셔닝 할 때, 그 다음에 표적 시장의 소비자에 소구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개발하고 적합한 매체를 선정하려 할 때 매우 유용하다. 그러니까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매체가 있다는 거예요. 중장청년이 좋아하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적극적인 사람들, 행동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매체가 또 다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이제 기존 상품을 표적 시장에다 포지셔닝 했는데 판매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다시 리포지셔닝 할 때 라이프 스타일을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맨 먼저는 이제 신상품을 표적 시장에 포지셔닝 할 때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거. 라이프 스타일 변수는 소비자의 욕구나 관심, 활동 등에 관한 측정을 통해서 인구 통계적 정보에 비해 목표 시장 소비자의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슐리츠 맥주는요, 슐리츠 독일어인데, 뭔가 슐리츠인데, 맥주 음주자의 라이프 스타일 특성을 이분들이 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분방하고 모험을 즐기는 대담한 유형.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맥주 음주자의 어떤 동의 비율을 다 조사해 보고요. 그 다음에 책임감이 적고 약간 충동적인 유형. 그 다음에 스포츠를 좋아하고 체력 지향적인 유형. 그 다음에 이제 구식제도와 도덕적 지침을 순응하는 유형. 그 다음에 전형적인 남성관을 가지고 있는 유형. 다 조사해 특성을 다 또 나눴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 한번 볼게요. 특성에 있어서 자유분방하고 모험을 즐기는 대담한 유형에는 포커놀이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비음주가 18%, 소량 음주가 37%, 그 다음에 다량 음주가가 41%네요. 그 다음에 이제 도박 같은 모험을 좋아한다. 이것도 이제 비음주가가 27%, 그 다음에 소량 음주가가 32%, 그 다음에 다량 음주가가 44%, 그 다음에 이제 덮개가 달린 자동차를 소유하고 싶다. 비음주가가 7%, 소량 음주가가 11%, 그 다음에 다량 음주가가 15%.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운다. 비음주가 29%, 그 다음에 소량 음주가 33%, 다량 음주가 38%. 양자택일을 한다면 냉장고보다는 TV를 택하겠다. 비음주가 25%, 소량 음주가 33%, 그 다음에 뭐
다량 음주가 38%, 이런 식으로 이 항목별로 다 퍼센테이지를 해가지고 동의하는 비율을 다 적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슐리츠 맥주는 판매량의 증대를 위해서 자신의 브랜드를 재포지셔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를 위해서 새로운 포지셔닝과 광고 캠페인을 개발하고 했던 거예요. 이때 이들은 맥주 음주자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 분석 정보를 이용했는데, 맥주 음주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맥주의 다량 음주자는 뭐예요? 모험을 즐긴 사람, 그 다음에 스포츠 및 체력 지향적인 사람, 그 다음에 전형적인 남성관을 가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의 소비자인 걸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 슐리츠 맥주 회사는 맥주의 다량 음주자, 헤비비어 드링커를 표적 시장으로 해가지고 진짜 남성 음료로 포지셔닝하고 남성미와 쾌락주의에 소구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을 개발함으로써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이게 실사례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을 했겠어요, 이게. 굉장히 아주 분석이 아주 세밀하고 이러한 분석의 결과로서 표적 시장에 포지션을 하니 성공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성공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매체 선정. 소비자들 라이프 스타일 분석을 통해서 기업들은 자사 상품의 광고를 위한 매체 선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미국의 성인 잡지인 플레이보이와 교양 잡지인 리더스 다이제스트 구독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특성을 비유한 것인데요. 두 가지 잡지 구독자들은 낙천주의, 종교, 보수주의, 그 다음에 용인에 있어서 뚜렷이 구분되는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용이라는 건 수용,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퍼미시브니스 해가지고요. 이런 분석 결과를 놓고 볼 때 술, 비행기, 여행, 스포츠카, 신용카드, 영화 등은 리더스 다이제스트 잡지보다는 어디에? 플레이보이 잡지를 이용해 광고를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데, 또한 그 구독자의 적합한 광고를 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번 제가 표는 안 적어놨는데요.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뭐냐면 리더스 독자하고 플레이보이 독자인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을 한번 보면요. 나의 가장 큰 성취는 아직 나의 앞에 남아있다. 근데 이제 플레이보이 독자는 그게 50%가 동의하고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26%만이 동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나는 매주 일요일 교회 간다. 그러니까 이제 플레이보이는 18%, 리더스는 40%. 영화는 검열되어야 한다. 플레이보이는 14%. 안 된다 이거죠. 리더스는 40%. 대부분의 남자들은 기회가 있으면 바람을 피울 것이다. 플레이보이는 27%. 그 다음에 리더스는 12%. 그러니까 이제 리더스 같은 좀 보수주의고 종교지향적이고 이런 분들은 리더스를 많이 보겠죠. 근데 이제 좀 뭔가 역동적이고 활동적이고 젊고 하는 분들은 이제 플레이보이.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에 맞는 상품은 플레이보이나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구분해서 광고를 할 때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광고 측면에서도 매체 선정에서도 이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상품 포지셔닝에서도 아주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장을 세분화하는데도 라이프 스타일 활용이 중요하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비자 행동의 내적 영향 요인을 다 했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강의 충실히 들으시라고 믿고, 또 여러분이 어느 정도 만족된 그런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대면 강의가 늦어지는 관계로 또 중간고사를 또 대면하지 않고 본다는 것 자체가 다소 변별력 측정에 있어서도 다소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공정성에도 사실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모든 우리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기회성이라고 그럴까요? 균등성,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제가 내드렸던 이 과제, 1차 과제물, 그것을 중간고사로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날짜인 5월 4일 월요일, 5월 4일 월요일은 휴강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별도로 동영상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학생분들 중에서 동영상 강의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언제라도 제가 올려드릴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의견도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제 중간고사 전에 여러분들을 봤으면 참 좋았는데 중간고사까지 여러분들 보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을 한 데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좀 더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간의 제약 이런 것 때문에 제공해 드리지 못한 것 좀 아쉽게 생각하고,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는 대면교육 시작할 때는 여러분과 좀 더 기쁜 마음으로 서로 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의 끝나고 한 거 있죠. 교육의 위대한 목표는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행동일 것 같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이 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7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